서방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배 두드리고 누워있다고요? 작은아버지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제사인데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동서는요? 동서는 지금 어디서 뭐 하길래 제삿날 얼굴 한번 안 비칩니까? 그 한마디에 작은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5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집안의 작은 며느리입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듯 저희 집도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제삿날이면 온 집안이 들썩거립니다. 사실 제사라는 게 조상님을 기리는 숭고한 의미도 있겠지만 솔직히 일하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제사 풍경은 유독 더 전형적이고 고전적이었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는 건 늘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어머니는 항상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아침 일찍 음식 준비를 하십니다. 저와 형님도 그 옆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쉬는 날 고생이 많다. 얼른 하고 쉬자.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반면 거실의 풍경은 부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으면 부엌 쪽을 향해 여기 사과 좀 깎아와라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였죠.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묵묵히 일하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화를 참아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법 없이도 사실뿐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허허 웃으며 넘기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그저 가족끼리 오랜만에 얼굴 보는 날인데 내가 좀 힘들면 어떻니? 라며 며느리들을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이 평화는 사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성벽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당연하게 대접받기를 원했고 일하는 여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안에는 이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작은아버지 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제사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작은아버지가 시아버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깍듯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사 비용도 사실상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하고 몸이 힘든 것도 저희 몫이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너희 아버님 동생인데 내가 잘 대해드려야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리고 염치 없이 구는 시동생네에 대한 실망감이 쌓일수록 어머니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제삿날과 다름없이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에서 저희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공기였지만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의 폭풍 전야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음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거실 상석에 앉아 벌써 약주를 몇 잔 걸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묵묵히 탕국을 끓이며 불 조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을 썰며 어머니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팬 주름이 오늘따라
유독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까지 참아야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순간 거실에서 기어코 사다리 날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늘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 제사의 가장 큰 골칫덩이는 단연 작은아버지 내외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친동생이신 작은아버지는 평소에도 유독 입만 살아 계신 분이었거든요. 제삿날이면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지만 정작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 하나, 포 하나 사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집안의 어른이라며 늘 좋은 자리를 내어주셨지만 며느리인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참 얄밉기 그지 없었습니다. 특히나 작은어머니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전화를 해서는 형님, 제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며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아니면 꼭 제사 전날에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불참을 통보하곤 하셨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야 왔네요. 형님, 고생 많으셨죠?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사 음식을 챙기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전과 나물, 귀한 생선들을 보며 어머, 이번 전이 참 맛있게 잘 됐네요. 우리 애들이 형님이 하신 전을 참 좋아하는데 조금 싸가도 될까요? 라며 이미 봉투를 꺼내 들고 계셨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다면 미안해서라도 싸준다고 해도 손사래를 칠 법도 한데 작은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큰 통을 가져와 음식을 가득 채워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행동을 보면서도 늘 그래, 애들 갖다 줘라. 넉넉히 했으니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라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비용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저와 시어머니가 다 하는데 실속은 작은어머니가 다 챙겨가는 꼴이었으니까요. 작은아버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술을 드시면서 형수님, 요즘 제사상이 예전만 못하네요. 조상님들 노하시겠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참견을 하셨습니다.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상차림의 구색을 따지는 그 뻔뻔함에 저는 젓가락을 던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도 신경 많이 쓴 거예요. 라고 제가 한마디 거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며 어른 말씀하시는데 토 다는 거 아니다. 라며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 저희 집 제사는 사실상 시어머니의 희생과 작은아버지 댁의 무임승차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잔치 음식을 받아가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도 아닌 일반 제사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아버지 댁의 태도는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야, 작은어머니는 왜 매번 제사 끝나고 나서야 오셔? 그리고 음식은 왜 그렇게 한 보따리씩 싸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만 너무 고생하시잖아. 제 말에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지. 근데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그러시잖아. 동생네랑 얼굴 붉히기 싫으시다고 그냥 참으라고만 하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남편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깊은 인내심이 오히려 작은아버지 댁의 무례함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라는 말로 모든 불합리함을 덮어버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나 본인이 아닌 사랑하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욕먹고 고생하는 건 참으실 수 있었지만 당신이 아끼는 며느리들이 부당하게 몰리는 꼴은 끝내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제사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역시나 병원 진료를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작은 아버지는 일찌감치 오셔서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저와 시어머니가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그날, 작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철없는 한마디가 평생을 참아온 시어머니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눅눅하고 습했습니다. 제삿날이면 이래 그렇듯 부엌은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곰솥이 끓어오르는 열기와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질끈동여 매고 산적꼬지를 끼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생선찜을 올리며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셨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할 때마다 고된 것이 제사 준비였습니다. 사실 그날 부엌에는 평소보다 일손이 하나 부족했습니다. 바로 저희 형님,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형님은 결혼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몇 번의 유산 고비를 넘기고 귀하게 찾아온 생명이라 온 가족이 금이야 오기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터라 이번 제사에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 너는 절대 올 생각 말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형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흔쾌히 형님 몫까지 제가 다 할 테니 마음 편히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엌은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곧 태어날 조카 생각에 형님의 빈자리가 아쉽다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늘 그렇듯 빈손으로 오셔서 시어머니가 내온 수정과를 한 잔 들이켜시더니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역시나 이번에도 갑자기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걷지도 못하겠다 는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도지는 그놈의 관절염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뒤집으며 거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당신 형수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는지 형수님, 여기 간식거리 좀 더 없어요? 입이 좀 심심하네. 라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금방 쪄낸 떡 좀 내갈 테니 기다려요. 라며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 받아주시니 작은 아버지가 더 기고만장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집안은 제사 준비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닦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한을 보느라 저와 어머니는 발바닥이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이 없으니 확실히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큰애가 애만 건강하게 잘 낳으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오히려 기운을 내셨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이 부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런 부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우더니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작은 며느라, 너 형님은 오늘 왜 코빼기도 안 비치냐? 아, 형님이 결혼해서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라고 조곤조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기 가졌다고 안 와. 제삿날인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제 설명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우리 때는 밭에 일하다가도 애 낳으러 들어갔어. 제사가 조상님 뵙는 자리인데 큰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나? 형수님이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음식하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참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주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는지 본인의 아내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집 며느리 흉을 보는 그 뻔뻔함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제 마음속의 화병도 조금씩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나물만 묻히고 계셨지만 평소보다 나물을 쥐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제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생선찜을 올리고 제사상에 올릴 나물들을 소담하게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곧 시작될 제사를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약주를 드시던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부엌 안쪽까지 침범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내뱉는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아예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입구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팔짱을 낀 채 저희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을 쭉 훑어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형수님. 아무리 봐도 이번 제사는 뭔가 빠진 것 같아 허전하네요. 큰 며느리가 없어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에 제가 형님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작은아버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다시 형님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음식을 접시에 옮겨 담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큰 며느리가 제삿날에 얼굴도 안 비치는 건 집안 교육 문제 아닙니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이 노하실까봐 겁나네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지금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태라니까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제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는지 작은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작은 며느리,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틀린 말했니? 집안의 기둥이라는 큰 며느리가 제사를 빠지는 게 정상이냐고. 부엌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다른 친척들도 이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하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요. 옛날 같으면 소방 맞을 일인데 세상이 좋아져서 제삿날에 집에서 배 두드리고 누워있고 말이야. 그 순간 묵묵히 음식을 옮겨 담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흐르는 차가운 기운이 제 피부에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하시는 건 결혼하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작은아버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형수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큰며느리 저거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접시를 조용히 싱크대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그래서 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서방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배 두드리고 누워있다고요? 작은아버지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제사인데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동서는요? 동서는 지금 어디서 뭐 하길래 제삿날 얼굴 한번 안 비칩니까? 그 한마디에 작은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건 괜찮고 귀한 자식 지키느라 못 오는 건 버릇없는 겁니까? 서방님 논리가 참 재미있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실 끝까지 닿을 듯 강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이해하며 참아오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그 두꺼운 인내의 껍질을 깨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버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집안 어른으로서 한마디 한 건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동서는 왜 안 오냐는 그 짧은 한마디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마저 멎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던 형수가 갑자기 날선 반응을 보이자 작은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집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그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다들 아는 처지 아닙니까? 작은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지만 이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아내시더니 작은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서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귀하게 들어선 자식 지키느라 안정을 취하는 건 버릇없는 유세입니까? 서방님,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우리 큰애가 아이를 어떻게 가졌는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서방님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나 있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다고요? 그럼 그 편한 며느리 노릇 서방님 댁 동서는 왜 한 번을 안 합니까? 왜 우리 며느리들만 이 좁은 부엌에서 땀 흘리고 정작 서방님 댁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음식만 챙겨갑니까? 시어머니의 일침에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음식만 챙겨갔다고 그러세요? 작은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양심이 있다면 알 테니까요. 제삿날마다 병원 핑계, 모임 핑계로 빠지던 작은어머니와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나타나 가장 좋은 전과 고기들만 골라 담던 그 뻔뻔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심하다고요? 제가 참은 세월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열이죠. 서방님, 기억하시나요? 작년 추석 때 동서가 허리 아프다고 못 온다더니 다음 날 SNS에 골프 치러 간 사진 올렸던 거 제가 그거 모를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형수 노릇하겠다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가족이니까, 시동생이니까요. 작은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뻥끗거리며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친척들도 이제는 작은아버지를 옹호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른이라는 자리 참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입으로만 제사 지내고
입으로만 집안 걱정하고. 정작 부엌에서 불 앞에 서서 전 부치는 며느리들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우리 큰애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했을 때 그래, 몸조리 잘해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희어코 그 입으로 유세 떤다는 소리를 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시어머니의 질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늘 참는 게 미덕이다라며 우리를 다독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전사가 된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형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서 한 소리 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거죠. 서방님, 오늘 제사 안 지내도 좋습니다. 조상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 반가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부로 제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이 말도 안 되는 규칙들 다 뜯어고칠 겁니다. 어머니의 선언에 집안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자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온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과 친척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연신 헛기침만 해댔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앞치마를 아예 풀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서방님, 잘 들으세요. 제가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동서가 제사 때마다 아프다면서 다음날 동창들이랑 단풍 구경 가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모를 것 같았나요? 제가 바보라서 매번 음식 싸서 보내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 남편 동생이고 조카들 아버지니까 체면 살려주려고 입 닫고 산 겁니다. 형수님, 그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자르셨습니다. 말 끊지 마세요. 돈 한 푼 안 보태는 거야 형편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몸까지 편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부엌에서 땀 흘리는 며느리들 귀한 줄을 모릅니까? 우리 큰애가 아이 갖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방님이 보태준 거 있나요? 귀한 손주 지키겠다고 내가 오지 말란데 어디 감히 서방님이 유세를 떠니 많이 입을 놀립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합시다. 이제부터 우리 집 제사에 며느리들 소집 안 합니다. 우리 애들 남의 집 귀한 딸들이지 우리 집종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싶으면 서방님이 직접 와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세요. 아니면 동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든가요. 그것도 싫으면 앞으로 제사 비용으로 딱 100만 원씩 부치세요. 그 돈으로 사람을 쓰든 음식을 사든 할 테니까요.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자 작은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형수님. 제사 한 번 지내는데 무슨 돈이 100만 원이나 든다고 그러세요? 저 음식 얼마나 한다고. 작은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의 눈매가 더욱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방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00만 원이 비싸다고요? 평생 시장 한번 제대로 안 봐보고 제사상 차려본 적 없는 사람이니 1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돈인 줄 아시나 본데. 잘 들으세요. 요즘 사과 한 개에 얼마인지 소고기 한 근에 얼마인지 서방님이 알긴 합니까? 제사 한번 지내려고 장을 보면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시어머니는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그릇들을 가리키며 쏘아 붙이셨습니다. 이 나물 하나 무치는데 손이 몇 번 가는지, 전 하나 부치려고 불 앞에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지 서방님은 평생 모르시겠죠? 그저 다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얹어 드시기만 했으니까요. 며느리들 시간 뺏고 몸 상해가며 일하는 인건비는 계산 안 합니까? 남의 집 귀한 딸들 불러다가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100만 원이 아깝다고요? 그 돈이 아까우면 서방님이 직접 장 봐오고 직접 전 부치세요.
그러면 10만 원이 드는지 100만 원이 드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작은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뻥끗거리며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왜요? 직접 하기는 싫고 돈 내기는 아깝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고생하는 값, 서방님은 100만 원으로도 못 삽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에 늘 내가 참고 말지 하시던 분이 며느리들의 노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저렇게 당당하게 대변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형수님. 어머니는 도망치듯 나가려는 작은 아버지의 뒤에 대고 마지막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동서 손 꼭 붙잡고 오세요. 앞치마 2개 준비해 둘 테니까. 만약 혼자 오거나 입만 살아서 올 거면 조상님 뵙기도 민망할 테니 아예 발길 끊으세요. 이건 형수로서 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대답도 못하고 신발을 구겨 신으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남편은 슬그머니 제 옆으로 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으시더니 부엌에 덩그러니 남은 저를 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쉬어라. 남은 건 내가 천천히 하마. 작은 아버지가 황급히 집을 나선 뒤 거실은 한동안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라며 말렸을 법한 아주버님과 남편도 그날만큼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무장갑을 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굽어있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매번 미안함에 쩔쩔매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제사는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상석에서 대접만 받던 남자들이 눈치를 보며 제사상을 닦고 제기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내릴 뿐 예전처럼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너도 이제 그만하고 앉아서 사과나 깎아 먹어라. 남은 건 저 사람들이 다 할 거다. 라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부엌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설거지통 앞에 섰고 집안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대로 작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서, 몸은 좀 어때? 라며 부드럽게 받으셨을 어머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꾀병 섞인 콧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그날 우리 바깥 양반이 실수를 좀 했다면서요? 제가 몸만 좋았어도 가서 말렸을 텐데 이번 제사 음식 남은 것 좀 보내주실 수 있죠?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동서, 음식은 무슨 음식? 나 이제 제사 음식 안 나눠주기로 했어. 그리고 서방님한테 못 들었어? 앞으로 우리 집 제사 오려면 동서가 직접 와서 나물 무쳐야 한다고. 아님 100만 원 보내든지. 그날 서방님이 알겠다고 하고 나갔으니 다음 제사 전까지 돈 안 들어오면 동선의 자리는 없는 줄 알아.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어머니의 무례한 요구는 싹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며느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약속대로 다음 제사부터는 형님과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에서 애들이랑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제사는 나랑 이들 아버지가 알아서 간소하게 지낼란다. 라며 선을 그으셨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모이면 예전처럼 부엌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배달 음식, 치킨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나가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형님은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조카의 100일 잔치 때 만난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시며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그때 한 소리 안 했으면 우리 손주가 이 고약한 집안 공기 마시며 자랄 뻔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나도 늙어서야 배웠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늘 인내와 희생을 강요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날의 결단으로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셨습니다. 무례한 친척에게 당당히 맞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법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아버지의 철없는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집안의 고질적인 악습을 타파하는 기폭제가 된 셈이니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저희 집 제삿날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 댁은 여전히 소식이 없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가 훨씬 평화롭고 아늑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그 단호했던 뒷모습은 제 인생에도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제 아이들에게 참는 법만 가르치는 엄마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